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요 세제 정책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법인세, 주식 양도세, 종부세 등 경제와 자산시장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 여당의 법 개정 배경은 무엇이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격렬하게 반대하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외교 논란까지 금요 경제 토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금요 경제 토론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저지. 지금 정부 여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초부자 감세로 이렇게 규정을 했네요. 박원석 의원님, 어떤 법을 지금 반대하겠다는 일단 겁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예. 현행 지금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 같은 경우에 현재는 그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 그리고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구분 없이 100억 원 이상으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100억 원 미만을 보유한 사람들은 상장 주식 양도 차익을 얻어도 과세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종합부동산세인데 일가구 2주택까지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부분적으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특히 일시적인 2주택자라든지 그렇죠. 또 상속주택이라든지 지방주택이라든지 그게 아니고 3주택자까지도 이 이른바 이제 부가세를 추가 과세를 하지 않은 걸로 이 감세 법안을 냈기 때문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초부자 이 감세다라고 해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저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세 가지 법안.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주식 양도 소득세, 100억 원 상향 조정, 종부세, 중과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법인세 정부가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 정부의 어떤 의지, 의도, 추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근데 왜 또 야당은 이렇게 반대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좀 높다라는 거는 OECD 국가들, 또 선진 국가들 안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단일세율, 그러니까 뭐 22%면 22%, 전 과표 구간에 상관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과표 구간이 4단계나 돼 있고 또 누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세부담이 많은데요. 문재인 정부 내내에 공공주도 또 민간의 시장경제 억제를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좀 낯선 경제정책을 펼쳐왔지만 사실은 그것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 또 가계 부채라는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사실은 정권이 바뀌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사실은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정 중심보다는 복지에 대한 어떤 정부의 투자는 늘려가되 그 재원을 좀 민간의 경제를 활력을 통해서 사실은 세율은 낮추되 민간의 경제가 좋아지면 세율이 낮아져도 전체적인 세입은 더 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 경제를 좀 활성화해서 민간에서도 좀 고용도 일어나고 투자도 일어나게 하겠다. 반면 공공 부분에서 지난 5년 동안 많이 쏟아부었던 돈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정말 불필요하게 사용됐던 것들을 줄이고 그 줄인 것을 민간 부분의 감세 부분에 그러니까 그 영향과 합쳐서 복지 예산 자체는 줄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주머니를 어디서 가져오느냐 또 재정의 절감을 어디서 이루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첫 조세 항목이 바로 법인세율일 것 같고요. 이번에 우리도 전체 단일세율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4단계 과표 기간을 한 2단계 정도로 단순화하면서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해외 정상들과의 만남에서도 많이 우리가 목격을 했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서 자국 경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지금 굉장히 경쟁적으로 수립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잠깐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우리 기업들을 다시 우리 국내로 들어오게 하고
우리 국 안에서의 대한민국 안에서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저는 뭐 이러한 경제 정책이 글로벌 트렌드나 또 지난 5년간의 경제 정책의 처참한 성적표에 대한 반성으로서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현재 25%가 글로벌 수준에 비해서 우리가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걸 좀 낮추더라도 어제 경제 활력이 좀 더 높아져서 세금이 그렇게 반드시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취지인데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일단 이유? 그 법인세 세율 국제 비교 같은 경우에 이제 OECD 국가들을 많이 비교를 하는데 최고 세율이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 한 10번째로 높습니다. 명목 세율에 있어서 그러니까 최고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다가 이제 실효세율을 비교하면 실제는 우리 그 실효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효세율이라면 뭐 공제 같은 각종 거 공제 제한 감면을 뺀 다음에 빼고요.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때문에 그렇게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법인세와 투자 고용 간의 상관관계인데 사실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이명박 정부 때 한 차례 내렸었죠. 근데 당시 그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더라도 투자 고용을 늘리는 것과 그다지 상관이 없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이 법인세를 가지고 비슷한 논쟁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법인세보다 다른 요인들 사업 기회라든지 뭐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법인세 하나 가지고서 투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학계에서도 의견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이제 법인세를 많이 내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트렌드를 보면은 경제가 불황일 때 법인세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대체로 이제 호황일 때 이렇게 법인세를 인하했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하고 별로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거꾸로 지금 법인세를 올리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글로벌 트렌드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고 지금 상황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최고 세율을 내는 그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익이 3천억 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이익이 3천억 원 이상 되는 법인은 제가 알기로 100개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한 8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주 초초 이 상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를 대상으로 법인세를 내려주는 건 결국에는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감세 논란 이걸 다시 반복할 뿐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 글로벌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그 자본의 이동에 있어서 법인세가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문에 향후에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는 토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점이 지금이 아니라 이렇게 별다른 근거 없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지금 상황에서 더군다나 지금 앞으로의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재정 여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쨌든 재정 손실을 예산 손실을 발생하는 세수 손실을 발생시키는 법인세 인하를 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표 3천억 이상의 경우에 지금 25%인데 그 기업들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 이게 부자에 대해 세금을 낮춰주는 거냐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업에는 뭐 기업의 종사자들도 있고 또 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하청업체들도 있고 혜택은 다 관련된 분들은 이 사람들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전형적인 좀 갈라치기식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조세는 그 수혜 대상이 적냐 많냐에 따라서 조세 원칙이 변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100개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한 84개 정도로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표 3천억 이상 대상자, 그러니까 3천억 원 수익을 내는 1년에.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업체들이 구분될 수 있겠죠. 글로벌 제조업체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IT와 관련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 업체들이 모기업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1차 밴드, 2차 밴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하청업체와 연관산업 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원가 납품제라든가 여러 가지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 이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1차 밴드, 2차 밴드 그 밑에 여러 중소 하청업체들 간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뜻이 있고요. 결국 저는 이게 효과가 뭐 100개 미만의 업체에만 미치는 거기 때문에 소수를 괴롭혀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어떤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낙수 효과로 이어지는 고용 투자 증진에 대한 효과는 과거보다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계화되어 있고 또 특히 노동의 유연성이 낮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즉각적인 고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은 건 지난 5년 동안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이 상황에서 또 글로벌리 공급망의 위기, 또 고금리, 고물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이 시점에서 그럼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강화했던 법인세율을 조금 완화하는 방법밖에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떤 이념의 문제나 부자 감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면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돌파구를 우리가 쓸 수 있느냐라는 것에 지혜를 모아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또 주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 현재 10억 원에서 100억 원 올리자는 건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 제도에 의해서 주식 양도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투자자의 얼마나 될까요? 0.2%밖에 안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다지 의미가 있는 세금이 아닌데 이마저도 이제 더 줄이겠다. 지금은 이제 종목당 10억 이상의 이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 대기업의 그런 어떤 지분을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들에만 이걸 부과하고 있는데 다 없애고 어쨌든 다 합쳐서 100억 미만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주식 양도차익과세를 물리지 않겠다. 그러면 아마 상장 주식 양도차익과세는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원래 이게 금융투자소득과세를 2023년도에 도입하도록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2년 미루면서 오히려 감세를 해주는 그런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자산이 많은 이 대자산가들에게 감세 법안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법인세하고 이제 또 다른 측면의 논란이 있는데 법인세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인 자체를 부자라고 볼 수 없고 법인은 여러 가지 이런 경제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게 경제 활성화로 뭐 입증된 건 없습니다. 나타날 가능성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전형적으로 이런 기업의 대주주들 혹은 대자산가들에게 결국에는 감세 특혜를 안겨주는 법안이거든요.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제 주식을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차익과세가 없으니까 주식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그 양도차익을 누리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걸 이제 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 감세 법안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이런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장 주식 양도차익과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부자감세 법안이라고밖에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네, 지금 박원석 의원님 말씀대로 부자감세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정부는 그러면 상장 주식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좀 올려서 세금 양도소득세 매기는 대상을 좀 줄이려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부는 왜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을까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나 세제정책 방향의 타이틀을 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융시장 정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개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젊은 청년들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금융소득 관련해서 과세를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뜩이나 주식이 떨어졌는데 다음에 주식을 사러 들어올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요번까지만 이제 그 금융과세가 없다. 소액일 경우라도 그럼 이제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예정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경색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첫 번째 이걸 조금 연기한 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금융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 조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와 관련된 것은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소수입니다. 그리고 이 소수인 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지금 이들이 이 세금을 감면해주면 주식을 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굉장히 주식 가치가 떨어져 있어요. 예. 예, 물론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손바뀜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노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한 내용들을 조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예. 지분율과 보유 금액을 같이 적용, 둘 중에 하나를 적용을 하면서 이걸 또 관련자들에 대해서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억 원이면 사실은 저는 이 그룹 계열사의 지분 경영자들 상에서는 이거를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지금 지분율은 없애고 보유 금액만 이제 상향하면서 예. 또 합산에 대한 부분도 지금 없앴습니다. 본인만으로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는 그동안에 약간 불합리한 제도들 같은 것들을 좀 손봤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지금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글로벌리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성장을 하고 있죠. 예. 근데 결국 기업 관계자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라고 봤을 때 10억 원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 지금 뭐 서울의 집값 평균 집값이 15억 원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저는 이 기준은 사실 우리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경제 규모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조정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 역시 지금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주식시장에 손바뀜을 할 수 있고 또 급격한 어떤 매도, 투매들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하는 것이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시장 안정이 필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기준 때문에 연말에 일시적으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상당히 네, 그렇죠. 불안감이 네. 좀 조성이 되기도 했던 적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또 볼 때는 좀 부자들만을 위한 정말 자산가들만을 위한 감시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에 오랫동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문제 지적이 있어 왔는데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없앨 생각은 없어요. 조금 내릴 생각은 있지만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을 걷기가 쉽거든요. 주식 거래마다 걷기 때문에 그런 과세 편의성 때문에 사실은 다른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과세를 하면 즉 금융투자소득에 과세를 하면은 증권거래세를 따로 걷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없앤다든가 아니면 지금 공매도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은 개미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때문에 이제 이 공매도 대상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지 이렇게 대주주나 자산가들한테 특혜를 주는 이 상장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예. 이런 제도 개선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의 시장 안정 대책을 좀 강구해라. 공매도 금지 같은 뭐 공매도 또 논란이 많으니까 그것도 참 찬반 양론이 있겠네요. 다음 이슈 늘 이게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내년에는 이제 주택 수가 아니라 금액 기준으로만 종부세를 매기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지금은 뭐 종부세 최고 6%인가요? 엄청나게 세율이 이제 물리게 되는데 그걸 이제 금액으로 하겠다. 자동과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지면 이 법을 손댈 수 있겠습니까? 네,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을 때 오히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뭐 지방소득세까지 다 합산을 하면은 뭐 또 서택스까지 뭐 지방교육세 뭐 이게 도시계획세 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심지어는 그 양도 차익이 한 80%까지를 세금으로 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고가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네.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훨씬 싼 주택인데도 남의 한 주택값도 되지 않는데 그게 두 채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부과했던 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종부세 중과. 네, 사실은 굉장히 징벌적 과세이고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작은 걸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과표 기준도 낮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그렇게 다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 역시 민주당도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공약으로 내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걸 좀 이렇게 모르는 척 사실은 이게 외면하는 것은 저는 뭐 사실 정치 도의에도 좀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요 다주택자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서 일부 뭐 3주택 이상은 놔두자 뭐 이런 주장인가요 지금? 그렇죠. 이제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제도 개선도 있었지만은 일시적인 2주택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상속주택이라든지 지방의 저가주택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
예외로 한다 하더라도 3주택 이상은 투기 목적성이 굉장히 강한데 원래 이 중과세 제도라는 게 사실은 투기 억제책 차원에서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면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는 있다고 하나 아직도 이게 주택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고 언제 어디서 또다시 투기의 불씨가 살아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그동안에 투기 억제 차원에서 만들어졌던 이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없애는 것 역시도 결국 이제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일부 소수에 해당하는 분들일 거고 거기에 이제 감세 혜택을 주는 법안 아니냐. 근데 이런 비판이 있는 거고 글쎄요 지금 이제 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이게 시행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뭐 의석구조로 봤을 때는 이 법안들이 통과될 리가 만무하고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건 이미 통과가 되는 상황이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특히 문재인 정부 때 3%포인트로 오히려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야당의 반대가 상당히 강한데 그럼 정부 여당은 이 세 가지 법안,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또는 뭐 어떻게 뭐 하기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야당 간에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게 불가피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야당도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더 무너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면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자양분 삼아서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반등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무조건 경기가 안 좋은데 반대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접점이 없다는 거죠. 여야가 약간 지도부들 회의에 뭐 최고 회의나 네. 아니면 뭐 원내대책 회의에서 저희가 카메라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거기에서 도대체 경제 얘기 나오는 게 한마디라도 있는지 전부 다 정쟁과 관련된 얘기. 양쪽이 다 민생을 외치긴 하는데 네, 참 정작, 공허하죠. 내용은 민생은 없고 전부 다 정치적인 일종의 공격, 또 그 공격을 받아서 또 받아치는 공격. 그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외교 뭐 참사다 이런 표현도 많이 썼지만 여당이 더 잘해야 되겠지만 도대체 야당 입에서 여당을 칭찬하는 건 하나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기조가 너무 부정적인 것에만 쓸려 나가고 또 그것이 계속 뉴스를 양산하는 이런 형태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여당이 노력하셔야죠.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여당이 더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야당의 설득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을 설득해야 어르신 되는데. 말씀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4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의 기조나 방향을 보면 야당과 협치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나 성의나 이런 것들을 전혀 보인 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또 뭐 유엔에서 하셨던 그 발언을 어제 이제 김은혜 그 대통령실 청와대 홍보수석 그 대통령실 홍보수석 얘기로는 대한민국 이 의회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엔의 발언에 좀 전후 좌우를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 그 회동을 하고 나오다가 우리 이제 외교부 장관, 외교안보 실장과 걸어 나오는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 X 팔려서 어떡하냐. 근데 이게 바이든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걸 통과 안 시켜주면 대한민국 국회 이 XX들이 통과 안 시켜주면 날리면 못 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을 했는데 저는 그게 제정신 갖고 했냐 해명인가 싶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야당 의원들한테는 이 XX들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그 뭐 감세 법안부터 시작해서 국회 협력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이 됐든 대표회담이 됐든 지금 야당의 신임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거듭 몇 차례 제안을 했는데 대통령하고 통화도 했죠. 그러나 뭐 그냥 지나가다 아는 사람 만나면 언제 밥 한번 먹읍시다라는 정도의 반응에 그쳤어요. 결국 협치를 하기 위해서는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걸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원래 야당이라는 건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야당할 때는 안 그랬습니까? 저는 더하면 더하지 덜했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당이 됐어요. 여당이 돼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건 뭐 손을 내밀어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최소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야당 탓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지금 뭐 협치를 말씀하셨는데 방금 또 말씀하신 유엔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나가는 듯한 어떤 사적인 발언의 진위를 놓고 지금 공방이 있다 보니까 그게 바이든 대통령을 지명한 거냐, 우리의 국내 국회 야당을 얘기한 거냐를 놓고 진위를 하다 보니까 뭔가 경제적인 성과, 뭐 투자 성과 이런 걸 상당히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번에 좀 성과가 뭐 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외교를 하실 때 특히 대통령이 나가서 해외에 직접적인 외교를 하실 때 사진을 찍는 순간 또 정상을 만나는 순간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그 개발도상국가 시절에 있었던 예. 일종의 좀 보여주기식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외국에서는 도와줘야 될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보고 외국에 더 투자하고 성장을 좀 예.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서도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보편적인 관심사를 갖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세계의 주요국들과 경쟁 상대에 놓여 있습니다. 순순히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요. 네. 우리가 무언가 얻어내려고 할 때도 우리도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신 외교의 어떤 성과를 당장 손에 잡히는 성과로 요구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조금 이제 지양해야 된다. 예. 다만 그래도 갔다 오셨으니까 갔다 오시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조목조목 뭐 대통령실의 입장을 듣던 여당의 입장을 듣던 뭐 관계부처의 입장을 듣는 시간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공교롭게도 아직 외교 순방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같이 수행한 홍보 라인 쪽에서는 물론 어제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지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순방에 대한 홍보와 또 챙기는 일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저는 이것에 대한 진실 공방은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오시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그 막말 논란의 진위는 조금 있다 보기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리가 기대했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사 얘기라든지 또는 한때 외환시장에서는 뭐 통화 수합에 관한 얘기가 좀 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손에 잡히는 뭐 성과 또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나 안보실의 브리핑을 보면 영국에서 있었던 리셉션장 그리고 그 48초간의 그 재정공약 회의에서의 스치듯 만났던 그 만남.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주최의 리셉션 뭐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사실은 포멀한 그 정상회담도 아닐 뿐더러 약식 회담조차 아니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오갔다고 보기 좀 어렵고 백악관에서도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나눴던 얘기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도 뭐 확장 억제 전략이라든지 한미동맹 강화 이런 얘기를 나눴다고 원론적으로 써놨지만 예. 이 IRA나 통화 수합화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가 없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간 선거를 11월 달에 앞두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뭐 간단치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민주당이 패할 거라는 전망도 많고 이 IRA 법안이라는 게 결국엔 자국 산업에 이 정부 보조금을 주는 그런 법안인데 결국 미국에 수출을 하는 우리 이 여러 산업들이 타격이 지금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로서는 당장의 어떤 해결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우리 입장을 어필하고 미국 의회나 미국 정부가 그걸 신경 쓰게끔 만들었어야 되고 그게 외교력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거다. 형식이 문제지 어떤 식으로든지 열릴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는데 사실상 아무것도 세팅이 안 된 채 결국에는 갔던 거였다고 보고 예. 기왕 말씀이 나온 김에 한일 정상회담도 물꼬를 트는 성과가 있었다지만 그렇게까지 만납시다 해가지고 사실은 일본 측에서는 굉장히 내켜하지 않고 예. 현장 뭐 취재 기자도 거의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얼마나 이게 한일 관계 정상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대단히 회의적인 그런 외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한일 정상회담 그래도 거의 2년여 만에 얼굴을 맞대하고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기를 나눈 거는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나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들이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는 달리
유엔 총회에서 만나는 정상회담들은 사실은 약식 회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아시아에 제일 처음으로 오게 되죠.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는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고 해요. 취임 후에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한국과 만났을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한국 자동차 얘기를 꺼내는 게 사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는 이번에 또 만나주는 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어느 정도 어레인지는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대통령실에서 좀 낙관적으로 발표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국은 단임제인 한국 대통령이 수시로 해외에 나가서 각국 정상들과 수시로 만나는 그런 대면 접촉을 늘리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요 경제 토론 방미 성과 그리고 민주당의 부자 감세 저지 법안 관련 내용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